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을 보면서 너무 단순하게만 봤다며 깊은 후회를 하고 있는 태국의 외교관이 있습니다. 태국 외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보여준 현무5의 성능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그가 태국으로 돌아간 직후의 상황입니다. 평소 한국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태국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고, 심지어 주변국과의 오랜 관계까지 재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군사시연회장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태국은 한국을 그저 드라마나 잘 만드는 나라로만 여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날 본 광경은 태국 정부 관계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고 합니다. 현재 태국 정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외교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체 한국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태국이 이토록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방콕에 있는 제 사무실에 앉아 책상 위에 공식 초대장을 바라보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화려한 금박 글씨가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죠. 물론 제가 태국의 동아시아 외교를 책임지는 최고위 외교관이긴 했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니요? 그들은 요즘 우리에게 골칫거리만 안겨주고 있었거든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 이름은 크리앙사크 지라퐁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태국 외교관으로 일해왔고요. 그동안 대부분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를 쌓는 데 집중했어요. 이런 나라들은 제가 잘 이해하고 익숙한 문화권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최근 몇 달간 우리 두 나라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면 새로운 불만 사항이 제 책상에 쌓여 있었어요. 한국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태국 관광객들, 방콕에서 시위에 휘말린 한국 기업들. 언론도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했어요. 한국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기사들이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이민 문제였어요. 많은 태국 사람들이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한국에 남아 일하고 싶어 했어요. 한국에서 일하면 태국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태국인들의 입국을 더 까다롭게 만들기 시작했죠. 이 때문에 많은 태국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쟤는 우리보다 잘난 줄 아는 거죠. 어느 날 아침 제 보좌관 사이시 환한 표정으로 불만 편지를 한 무더기 제 책상 위에 던지며 말했어요. 비싼 차에 최신 스마트폰 쓴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외교관으로서 말조심을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사이세 말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성공한 나라이긴 했죠. 스마트폰, 드라마, K-팝까지 전 세계가 다 알 정도니까요. 그런데 가끔은 자신들이 생각보다 더 중요한 나라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 중국계 태국 정치인 친구 리 웨이가 제 사무실에 들렀을 때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그에게 초대장을 보여줬어요. 군사 시범 행사? 리 웨이가 초대장을 읽으며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자기들 잘난 거 자랑하려는 거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저는 녹차를 따라주며 대답했어요. 사무실 창문 밖으로 뜨거운 오후 햇살에 반짝이는 방콕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그래도 가야 해. 내일이니까. 리 웨이는 비싼 넥타이를 고쳐매며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같이 갈게. 쟤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좀 보자고. 그리고 경쟁자가 뭘 하는지 아는 건 언제나 좋으니까. 리 웨이는 중국과 강한 인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종종 아시아의 미래는 중국에 있다고 말했어요. 중국만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도 했죠. 평소엔 그의 말이 좀 과격하게 들렸지만 그날만큼은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알았어. 저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집어들었어요. 근데 놀랄 만한 건 없을 거야. 그냥 또 하나의 외교 행사일 뿐이겠지.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빈. 저는 비행기표와 호텔 예약을 하면서도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번 방문이 한국에 대한 저의 편견을 뒤집어 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또 권력에 대한 제 인식과 태국의 미래에 대한 생각마저 흔들리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 선입견이 얼마나 판단을 흐리게 했는지 보여요. 뉴스 기사와 불만 편지만 보고 저는 한국을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이해는 직접 보고 경험해야만 가능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출발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외교 행사에 입을 정장을 챙기고 머릿속으로 예의 바른 인사말들을 연습했어요. 행사에 가서 형식적인 미소와 끄덕임을 몇 번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콕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죠. 그런데 인생은 늘 그렇듯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일들은 제가 권력과 기술 그리고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방콕의 편안한 사무실에 앉아 있던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회의적인 외교관일 뿐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자마자 제일 먼저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얼마나 조용한지였어요. 보통 가는 공항들은 소란스럽고 정신없잖아요. 스피커로 여기저기서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고 여행자들은 바쁘게 뛰어다니고요. 그런데 여기는 딱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마치 잘 짜인 춤을 보는 것처럼 질서정연했죠. 작은 캐리어를 끌고 입국 심사대로 향하면서 평소처럼 긴 줄에 지친 직원들이 여권을 검사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딱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됐죠. 입국 심사 구역이 꼭 공상과학 영화 세트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매끈한 유리문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강문에는 카메라와 화면이 설치돼 있었어요. 여행자들이 그 문 앞에 서서 카메라를 한번 쳐다보기만 하면 몇 초 만에 통과하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서류도 없고 질문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었죠. 믿기지 않죠? 제 옆에 있던 리웨이가 감탄에 찬 눈으로 말했어요. 중국계 태국인 동료인 그도 저만큼이나 놀란 눈치였어요. 우리는 VIP 전용 통로로 안내받았고 깔끔한 제복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작은 이어피스 같은 걸 꺼내주며 말했어요. 이건 최신 AI 번역기입니다. 귀에 꽂으시면 한국어를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작은 기계를 약간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20년 동안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여러 번역기기를 써봤지만 대개 성능이 좋지 않은 헤드폰이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앱이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그녀의 말대로 이어피스를 귀에 꽂았어요. 테스트하겠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죠. 그녀의 한국어가 제 귀에 또렷한 태국어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테스트할게요. 이렇게요. 번역이 완벽할 뿐만 아니라 딜레이도 전혀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녀가 다른 직원과 빠르게 대화를 나눴을 때도 마치 제 모국어로 말하는 것처럼 전부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리웨이에게 말했어요. 리웨이도 자신이 받은 이어피스를 만지작거리며 만다린으로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기술 수준이 제 기대를 훌쩍 넘었네요. 공항 안을 걸으며 마치 미래 속을 꺼내는 기분이 들었어요. 로봇 청소기가 조용히 반짝이는 바닥을 쓸고 다녔고 디지털 표지판은 각국의 여행자들이 다가올 때마다 언어를 자동으로 바꿔주더라고요. 근처 카페에서는 로봇 팔이 주문받은 음료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님들은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 모든 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껴졌는지였어요. 주위 사람들은 이 기술적 경이로움을 신기해하지도 않더라고요. 마치 이런 게 당연한 일상인 것처럼요. 아이들은 벽에 설치된 인터랙티브 스크린과 놀고 비즈니스맨들은 걸어가면서 홀로그램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어요. 수천 명이 오가는 공간인데도 온도가 완벽하게 맞춰져 있고 상쾌한 느낌이었죠. 공항 출구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김 씨가 안내를 맡아줬어요. 기다리고 있던 차로 걸어가는데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순간 당황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 씨가 제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자율주행 차량은 안전 기록이 완벽합니다. 벌써 5년째 사용 중이거든요. 차 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우리는 안락한 좌석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 차가 부드럽게 교통 흐름에 자연스럽게 합류하더라고요. 차가 주변 차량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이 너무 매끄러워서 느껴질 정도였어요. 솔직히 제가 리웨이에게 말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리웨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에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 스쳐가는 게 보였어요.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왔는데 공항에 도착한 지 몇 분 만에 그 생각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반짝이는 도시 풍경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저는 묘한 흥분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낡은 정보처럼 느껴졌거든요. 공항 하나만으로도 이 정도면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지 궁금했어요. 저희 차가 고요하게 거리를 가로지르는 동안 해가 고층 건물들 뒤로 저물고 있었어요.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과소평가했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죠. 이곳에 머무는 동안 또 무엇을 보게 될까? 그리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능성의 한계를 얼마나 넘어설까? 저는 다른 국제 관계자들과 함께 관람석에 앉아 기대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끼며 몸을 조금씩 움직였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셨고 군사 시험장이 있는 곳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 시연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이 우리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발사 구역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커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가 나왔어요. 제 번역용 이어피스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태국어로 바꿔줘서 마치 제 모국어로 직접 듣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때 처음으로 그 모습을 봤어요. 현무5 미사일 시스템이었어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사진과 영상으로는 결코 실제로 보는 것만큼의 충격을 느낄 수 없었어요. 미사일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고 햇살 아래 번쩍이는 표면이 눈에 띄었어요. 흰색과 파란색으로 된 표면은 매끄러우면서도 강력해 보였어요. 마치 하늘을 꿰뚫을 준비가 된 거대한 화살 같았어요. 현무5는 8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가 설명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메모를 하거나 서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리 웨이도 몸을 앞으로 숙였는데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진지하게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0, 9, 8,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제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었어요. 자리 끝을 꽉 잡고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지 않으려고 했었죠. 셋, 둘, 하나. 발사는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장면과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가슴까지 울리는 깊은 진동이 먼저 느껴졌고 곧이어 미사일 아래쪽에서 밝은 불꽃이 솟구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미사일이 엄청난 속도로 하늘로 치솟았어요. 우리와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도 귀청이 울릴 정도로 소리가 컸어요. 온몸으로 진동이 느껴질 만큼 강렬했죠. 미사일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가면서 하늘에 하얀 연기 자국을 길게 남겼어요. 그 모습은 마치 평화로워 보이기까지 했지만 이 기계가 설계된 목적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더 놀라웠어요. 미사일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단순히 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경로를 조정하면서 엄청난 정밀도로 움직였어요. 이건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확한 제어와 통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현무5가 이제 정밀 타격 능력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가 덧붙였어요. 주위의 대형 화면에는 미사일의 비행 경로가 상세하게 표시됐어요. 빨간 선과 숫자들이 나타났는데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계산과 궤적들이었죠. 목표는 지하 벙커를 시뮬레이션한 특수 구조물이었어요. 두꺼운 콘크리트와 강철로 강화된 건물이라 일반적인 무기로는 파괴가 어려운 대상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미사일이 목표물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충격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땅이 흔들리고 거대한 먼지와 잔해가 공중으로 솟아올랐어요. 먼지가 가라앉고 나서 화면을 보니 미사일이 정확히 목표 지점을 타격했더라고요. 그 강화 구조물은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어요. 주변에서 탄성 섞인 소리와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평소에 잘 말하지 않던 리 웨이조차 작은 목소리로 와우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힘의 과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군사적 정밀성을 과시하는 메시지였죠. 관람석을 떠나면서도 저는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이 미사일 시스템은 단순히 파괴를 위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자신과 동맹국을 보호할 힘을 보여준 거였죠. 한국은 핵무기가 아니라도 강력한 재래식 무기를 개발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리고 그런 선택이야말로 책임 있는 강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차량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위가 조용해진 걸 느꼈어요. 모두들 방금 본 시연이 우리에게 준 충격을 곱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 순간이 한국의 군사력과 그들이 힘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옆에 있던 리 웨이를 슬쩍 쳐다봤는데 그의 얼굴에 염려가 서려 있는 게 보였어요. 저도 이해할 수 있었죠. 우리가 방금 목격한 건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지역 내 힘의 균형에 대한 여러 가정을 뒤흔드는 장면이었거든요. 한국은 단순한 힘의 존재가 아니라 그 힘을 현명하게 사용할 줄 아는 나라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진정한 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군사시연은 정말 압도적이었고 흥분 때문인지 손이 아직도 조금 떨리고 있었죠. 정장을 차려입고 서 있던 제 얼굴에 따뜻한 오후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현무5 미사일의 전시가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걸 완전히 바꿔놨어요. 태국에서는 늘 중국의 군사력을 주제로 얘기하곤 했는데 오늘 본 건 그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단순히 힘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정밀하고 신중하게 통제된 힘을 보여주는 거였죠. 태국은 계속 중국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한국과의 협력을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까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인상적이죠? 돌아보니 한국의 주요 군사 지도자 중 한 명인 박재독이 서 있었어요. 그는 키가 작은 편이었지만 눈매는 따뜻했고 말하는 태도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네, 정말 인상적이에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박재독이 미소를 지었어요. 더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는 저를 근처의 한 건물로 안내했어요. 건물 안에서는 한국의 방위 시스템에 대한 세부 정보가 스크린에 펼쳐져 있었죠. 벽에는 지도와 차트, 도표들이 가득했고 마치 미래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보시다시피 크리앙사크 씨, 박재독이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죠.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힘이란 단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는 게 아닙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데 있죠. 오늘 보신 현무5 미사일을 보세요. 핵무기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맹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군비 경쟁을 시작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기술이 더 많이 소개됐어요. 손바닥보다 작은 드론이 몇 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고 재난 상황에서 활약할 수 있는 로봇들도 있었죠. 또 적의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가 신중한 계획과 뛰어난 설계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사실 박재독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과시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아무도 우리나 우리의 동맹국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도록 강해지고 싶은 겁니다.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태국을 떠올리며 우리 역시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안전하고 독립적인 미래를 원하죠. 어쩌면 우리가 한국을 그동안 잘못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해가 지고 있을 때쯤 우리는 견학을 마치고 발코니에 서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아까 현무5가 발사됐던 발사대가 멀리 보였어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독이 물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태국으로 돌아가면 정부에 꼭 전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지를 고민하느라 중요한 걸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강해지는 데는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저녁 각국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성대한 만찬 자리에서도 저는 하루 종일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불고기는 완벽하게 구워졌고 신선한 김치와 달콤한 한국배도 정말 맛있었지만 제 생각은 이미 태국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말할지가 있었어요. 테이블을 둘러보니 리 웨이는 한국의 한 기업가와 깊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다른 외교관들도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이 자리는 단순한 정치적 만남이 아니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본 건 단순히 인상적인 무기나 첨단 기술이 아니었어요.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통찰이었죠. 한국은 힘이 있다고 해서 위협적일 필요는 없고 발전했다고 해서 공격적일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잔을 들어 건배에 동참하면서 저는 한국과 이 지역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달았어요. 이제 남은 건 이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제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일이겠죠. 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 내내 잠을 못 잤어요. 눈만 감으면 한국에서 봤던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공항에서 반짝이던 로봇들,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던 강력한 미사일들, 그리고 자부심 가득한 표정의 한국 군 장교들까지. 이런 기억들이 마치 꺼지지 않는 영화처럼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비행기 창문 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곱씹어 봤어요. 방문하기 전까진 한국을 그냥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나라 정도로 여겼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들이 힘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얼마나 신중하게 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더라고요.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승무원이 물으며 제 생각을 끊었어요. 고맙다는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태블릿을 꺼내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돌아가면 할 일이 산더미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시차 때문에 피곤했지만 곧장 방콕 외무부 청사로 향했어요. 에어컨이 나오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익숙한 태국의 열기와 습기가 제 양복에 착 달라붙었는데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이제 제겐 중요한 임무가 있었거든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아침 회의에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몇몇은 제 열정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고 다른 이들은 예전의 저처럼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방문 당시 찍은 영상과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것 좀 보세요. 공항의 AI 시스템 영상을 가리키며 말했죠. 기술이 단순히 첨단인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어서 현무5 미사일 시연 장면을 띄우며 말했어요. 강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힘을 신중하게 다루는 걸 보세요.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안 만든 거죠. 이게 바로 그 나라의 성품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때 젊은 동료 한 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까다롭게 굴었던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한국 쪽 이민 정책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아시겠어요? 태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 중 78%가 비자 기간을 넘겨 머물렀대요. 그러니 한국이 더 까다로워진 거죠. 우리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후 몇 주간 저는 정치인, 기업인, 군 관계자 등 누구든 만나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과 더 협력하면 태국의 기술 산업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경제 데이터를 보여줬고 그들의 군사 기술이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를 지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정부는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기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한국과 너무 가까워지면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라며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었고 전통적인 동맹국들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국과 한국 양국의 관계자들이 비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를 주선했고 태국의 기술 기업들이 한국의 연구소를 방문하도록 일정을 잡았어요.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귀국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사무실에 혼자 늦게까지 남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이미 해가 지고 방콕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태국 정부가 한국과의 새로운 기술 협력을 승인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제가 바랐던 모든 걸 이룬 건 아니지만 시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이렇게 다른 감정을 품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가끔 가장 큰 변화는 한 사람이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그 변화를 보게 만드는 중이었죠.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오랜만에 태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방콕에 붐비는 도로를 따라 집으로 운전하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국가도 사람과 참 비슷한 것 같다고요. 때론 예전 정보나 오해 때문에 너무 빨리 판단해버리곤 하잖아요. 하지만 시간을 들여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생각보다 더 좋은 면들을 발견하게 돼요. 제 임무는 이제 태국과 한국이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한 걸음씩 천천히 말이죠. 저는 방콕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앉아 해가 지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주황색과 분홍빛으로 물드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엔 이런 풍경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곤 했는데 오늘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라서 머리가 복잡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로 계속 태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크리앙사크님, 장관님들께서 발표 준비 다 됐다고 하십니다. 제 비서가 문과에서 제게 말했어요. 서류를 챙기고 크게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 회의는 정말 중요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수많은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 의견에 동의해 주셨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마치 줄타기를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개의 공을 던지는 기분이었어요.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모든 게 엉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사 결정자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따뜻하게 웃어주셨지만 몇몇 분들은 계산하듯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지켜보셨어요. 중국과의 관계를 강하게 지지하는 첸 장관은 팔짱을 낀 채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늘 태국의 자립을 주장하던 수티 장관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태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너무 의존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발표 슬라이드를 넘기며 그래프와 도표를 보여드렸어요. 그 자료들은 중국 무역과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었죠. 다음으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인천공항의 첨단 기술, 인상 깊었던 현무5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혁신으로 가득 찬 서울의 거리를 담은 사진들이었어요. 그런데 한국과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첸 장관이 말을 끊으며 물었어요. 비자 문제도 있고 긴장도 있잖아요. 저는 그의 우려를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문제들이 있었죠. 실제로 한국에 방문한 우리 국민 중 78%가 비자를 초과 체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핑계로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피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자 방안이 잠잠해졌어요. 태국은 중국과 한국 두 나라와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국의 기술과 군사력을 배울 수 있는 동시에 중국과의 오랜 우정을 지켜갈 수 있다고요. 어느 한쪽에 의존하지 않고도 두 나라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강조했죠. 두 명의 좋은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비유를 들며 설명했어요. 굳이 한 친구만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두 친구에게서 각각 다른 것을 배우면서 더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후 토론은 격렬하게 이어졌어요. 첸 장관은 우리가 한국과 가까워지면 중국이 불편해할 거라고 주장했고 수티 장관은 태국이 무엇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다른 장관들도 무역, 안보, 문화 교류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내셨어요. 하지만 토론이 이어질수록 점점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분들조차 이제는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수티 장관이 물었어요. 저는 제 계획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먼저 외교적인 대화를 통해 한국과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한국이 강점을 가진 인공지능이나 군사 방위 같은 분야에서 협력할 기회를 찾아보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중국과의 중요한 관계도 계속 유지하자는 내용이었죠. 쉽진 않을 겁니다. 제가 인정하며 말했어요. 신중하고 인내심 있게 접근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태국이 나아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걸 느꼈어요.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을 이제 다른 분들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한국은 태국이 더 강하고 자립적인 나라가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스쳤어요. 한국에 가기 전에는 저도 의구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들었어요. 태국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요. 완전히 어두워진 하늘 아래 제 사무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걸 알았지만 드디어 뚜렷한 길이 보이기 시작한 느낌이었어요. 태국은 중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 배움을 얻으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일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하지만 저는 이 도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태국의 미래는 이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달려 있고 저는 꼭 이 일을 해내고 싶었어요.